엄마, 제 그 블랙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안 됐지만 방금 분실 신고해서 동결했어요. 나는 강남에서 가장 젊은 펀드 매니저 서연주다. 그들은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 내 피땀 어린 돈으로 온 가족의 욕망을 기꺼이 채워줄 거라 믿었다. 시동생의 유학비를 대고 시어머니의 명품백을 사주고 남편의 투자 실패 빚을 갚아주는 것까지. 시동생의 박사 학위 취득 축하 파티가 열리던 날 시어머니는 2억 원짜리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리고는 내게 웃으며 말했다. 연주야, 귀한 손님들이라 내 자리는 없단다. 계산할 때쯤 다시 오렴. 그녀가 계산을 하기 위해 미친 듯이 50번째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연하게 답했다. 아, 어머님. 제 블랙카드 말씀이세요? 죄송하지만 오늘 아침에 은행에 분실 신고해서 정지시켰어요.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ATM기인 줄 알았지만 비밀번호는 처음부터 내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현관 도어록이 지친 신음 같은 소리를 내뱉었다. 나는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끌고 칠흑 같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밤 11시. 공기 중에는 식어 빠진 배달 치킨의 기름 냄새와 싱크대에 하루 종일 쌓여있던 그릇들이 내뿜는 시큼한 악취가 뒤섞여 있었다. 거실에서는 오직 TV 화면의 불빛만이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남편, 박도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헤드셋을 낀 채 게임패드를 광적으로 두드리며 가상세계의 적을 향해 쉴 새 없이 욕설을 중얼거렸다. 내가 들어온 것조차 모르는 듯 했다. 나왔어. 회사에서 7시간 연속 회의를 하고 수백 페이지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뒤라 목소리가 사포처럼 거칠었다. 머릿속은 이미 흐물흐물한 죽처럼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냉장고에 김치찌개 남은 거 있으니까 알아서 데워 먹어. 이것이 내 3년간의 결혼 생활이었다. 나는 서연주, 32세, 업계에서 제법 알아주는 펀드 매니저. 그리고 그는 박도준, 34세, 중소무역회사의 평범한 직원. 결혼 전 그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내가 야근으로 밤을 새울 때면 따끈한 어묵탕을 사들고 회사 앞에서 기다렸고 내가 무심코 흘렸던 모든 취향을 기억했다가 생리되면 말없이 핫팩과 따뜻한 차를 건네는 남자였다. 나는 사랑과 결혼했다고, 평생 내 바람을 막아줄 남자와 결혼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나는 기생충 같은 가족의 숙주와 결혼한 것이었고 나 자신이 바로 그 피를 빨아먹히는 공여체였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거부할 수 없는 미소를 띤 채 내게 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연주야, 그녀는 새로 받은 비싼 네일아트가 번쩍이는 손으로 내 손을 살갑게 잡으며 말했다. 여자가 결혼했으면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내 수입이 도준이보다 훨씬 많으니 앞으로 집안 돈은 내가 통합해서 관리해줄게. 그래야 헛돈 안 쓰고 미래를 더 잘 계획할 수 있지 않겠니? 박도준이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연주야. 우리 엄마 재테크 잘하셔. 우리 집 돈은 쭉 엄마가 관리했어.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그 순간 나는 한 가족이라는 세 글자에 홀려 어리석게도 내 주거래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었다. 그날부터 나는 이 집에 말 없는 현금 인출기가 되었다. 내 피땀 어린 돈은 물처럼 박씨 집안 사람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시동생 박도우가 미국으로 박사과정을 떠나게 되자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내 카드로 수억 원의 학비와 보증금을 결제했다. 연주야, 도우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걔가 출세해야 너도 형수로서 얼굴이 서는 거지.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덕분에 도우가 사는 로스앤젤레스 고급 아파트의 월세, 스포츠카 할부금, 심지어 그가 SNS에 자랑하는 미슐랭 레스토랑의 저녁 식사 비용까지 모든 청구서가 눈송이처럼 내 메일함으로 날아들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청담동의 삶에 완벽히 매료되었다. 매주 사모님 친구들과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최신상 샤넬이나 에르메스 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 그저 우아하게 청구서를 내게 보낼 뿐
마치 그것이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효도인 것처럼. 내가 지친 기색을 보이거나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박도준은 즉시 정신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넌 왜 그렇게 쫀쫀하게 구니? 우리 엄마가 우리 형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누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있고. 도우는 우리 집안 최초의 박사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 가족으로서 당연히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연주야, 난 너라는 사람을 사랑한 거지 내 돈을 사랑한 게 아니야. 자꾸 돈 얘기 꺼내면 너무 정 떨어진다. 그래, 정 떨어지는 일. 그는 정 떨어진다는 말을 하면서 내 가족 카드로 그의 소꿉친구이자 첫사랑인 오지연에게 한정판 가방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 데이트 비용을 결제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었다. 그저 피투성이가 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그저 평범한 친구 사이일 거라고 스스로를 마비시키며 외면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를 신단에 올려놓은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도준의 회사에서 개인 투자를 장려했지만 그는 금융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다. 나는 그가 동료들 앞에서 무능해 보이는 것이 싫어 내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밤을 새워가며 시장을 분석하고 주식을 골라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가르쳐줬다. 그 결과 그가 나를 따라 산 몇몇 주식이 폭등했고 불과 반년 만에 1억 가까운 돈을 벌었다. 그는 회사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명성을 얻었고 그 덕에 파격적인 승진까지 해 과장이 되었다. 그날의 가족 모임은 그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나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열댓 명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모든 음식이 나가고 겨우 자리에 앉았을 때 거실에서 의기양양하게 떠드는 도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실 투자는 별거 없어요. 예리한 직감과 과감한 결단력, 그게 핵심이죠. 그는 와인잔을 든 채 상기된 얼굴로 친척들의 아부를 받고 있었다. 도준이는 정말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그러게 말이야. 어떤 여자들은 돈만 잘 벌지 남 좋은 일만 시키는데 우리 도준이처럼 머리가 좋아야지. 시어머니가 나를 흘끗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가슴속에서 억울함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주식들, 사실은 제가 분석하는 걸 많이 도와줬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놓자 모든 대화가 멈췄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서연주, 그가 내 이름을 전부 부르며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는 모욕당한 자의 분노가 가득했다. 지금 무슨 뜻이야? 온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내 공을 뺏고 싶었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속이 좁을 수가 있어? 너 진짜 이런 사람이었냐? 시어머니가 즉시 말을 받았다.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러게 말이다. 도준이 승진이 얼마나 큰 경사인데 아내라는 게 밖에서 남편 체면 세워줄 생각은 안 하고 남편을 받고 올라서려고 해? 우리 박서방네가 어떻게 너 같은 며느리를 들여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비난하거나 혹은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는 얼굴들을 보며 마치 공개 재판을 받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어째서 속 좁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가 되어버린 걸까?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릇에 담긴 식은 밥을 깨작거렸다. 눈물이 밥알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쓰고 또 짰다. 진정한 각성은 우연한 계기로 찾아왔다. 얼마 전 도준이 죽을 상을 하고 와서는 투자 실수로 2억 원을 날렸다고 고백했다. 그 돈은 내가 지난 분기 죽을 힘을 다해 따낸 대형 프로젝트의 대가로 받은 거액의 보너스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그를 위로했다.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되지. 당신만 무사하면 됐어. 그는 나를 끌어안고 감격에 겨워 말했다. 연주야, 당신은 정말 세상 최고의 아내야. 그 주 주말 작년 세금 정산 서류가 필요해졌다. 도준의 서재 서류 더미에 아무렇게나 꽂아뒀던 기억이 났다.
한참을 뒤지던 중 구겨진 채 미처 파기되지 않은 은행 계좌이체 확인증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수취인의 이름은 낯설었다. 송혜진. 하지만 그 금액, 눈을 찌르는 듯한 선명한 숫자 기억 원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처럼 순식간에 내 눈을 찢어버렸다. 심장이 통제불능으로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그 이름을 검색했다. 곧 SNS 게시물 하나가 화면에 떴다. 게시자는 도준의 첫사랑, 오지연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텅 빈 새 아파트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설명은 이랬다. 엄마, 그리고 우리 지연이의 귀인 덕분에 드디어 서울에 우리 집이 생겼어요. 사진 속 그녀 어머니의 얼굴이 계좌이체 확인증의 수취인 송혜진과 서서히 겹쳐 보였다. 투자 손실, 세상 최고의 아내, 귀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하며 수많은 손바닥이 되어 내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내가 수많은 밤을 새우고 수많은 커피를 마시며 건강을 희생해본 피땀 어린 돈이 손실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자본이 되었고 그녀 가족의 새집 마련 축하 선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울음도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느낌만 들었다. 박도준을 깊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던 서연주는 그 순간 제가 되어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새로운 영혼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구겨진 이체 확인증을 조심스럽게 펴서 챙겼다. 그리고 거울 앞으로 걸어가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동자를 한 여자를 마주 보았다. 나는 그녀를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없이 말했다. 서연주, 게임은 끝났어. 이제 우리가 룰을 정할 차례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박도준의 아침을 차렸다. 달걀 프라이, 구운 토스트, 따뜻한 우유. 모든 것이 그가 익숙해하던 그대로였다. 침실에서 나온 그는 식탁 위의 음식을 보고는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늘 풍성하네. 그는 무심코 한마디 던지고는 자리에 앉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블랙커피를 마셨다. 마음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발견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전례 없는 명료함을 주었다. 음식을 씹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과거에는 생활감 넘치는 사랑스러움이라 여겼던 그 모습이 이제는 역겹기 짝이 없었다. 그는 내가 만든 아침을 먹으며 내 돈으로 다른 여자를 어떻게 기쁘게 할지 생각하고 있겠지. 도준 씨,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지극히 평온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최근 회사에서 내부 직원 자금 거래 관련 조사가 시작됐어요. 모든 펀드 매니저는 개인 재무 흐름이 절대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불필요한 가족명의 거래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 주거래 카드를 돌려받아야겠어요. 그가 씹는 것을 멈추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관리하기로 했잖아. 업무상 필요해요. 나는 단호한 어조로 반복했다.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강경한 방침이라 제 연간 실적 평가와 라이선스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물론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미끼를 던졌다. 당신과 어머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비로 쓸 새 신용카드를 하나 발급받았어요. 한도는 월 5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일상적인 지출에는 충분할 거예요. 월 500만 원이 평범한 가정에는 넉넉한 돈이지만 씀씀이가 헤퍼진 김미숙 모자에게는 돈줄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도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명백히 불만스러웠지만 반박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업무, 규정, 라이선스. 너무나 전문적이고 심각하게 들리는 단어들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중얼거렸다. 알았어. 이따 엄마한테 말할게. 나는 그의 기분을 무시했다. 아침을 먹고 회사로 차를 몰았다. 광화문 오피스 빌딩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
차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예전 고객을 통해 소개받은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재산 분할 소송의 스페셜리스트로 청산의 여왕이라 불리는 강 변호사였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서연주입니다. 저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단단하고 침착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 여사님, 결심은 확고하십니까? 한번 시작하면 물을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변호사님과 팀원들이 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 1원도 빠짐없이요. 점심시간, 나는 고객 미팅을 핑계로 서초동의 로펌을 찾았다. 나는 2억 원짜리 계좌이체 확인증 사본, 박도준이 내 가족 카드로 오지연에게 쓴 일부 카드 내역,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모든 박씨 집안의 거액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목록으로 만들어 제출했다. 강 변호사와 그녀의 회계사팀은 내 말을 들으며 빠르게 기록하고 분석했다. 서 여사님, 상황이 생각보다 유리합니다.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 2억 원의 이체 내역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혼인 재산의 악의적 이전 행위에 해당하죠. 이를 근거로 박도준 씨를 유책 배우자로 주장하여 재산 분할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내가 말했다. 저는 그냥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합당하고도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싶어요. 강 변호사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 결단력, 마음에 드네요. 그럼 2단계로 넘어가죠. 그녀는 내게 한 가지 조언을 했다. 내 차, 흰색 벤츠는 결혼 전 내 돈으로 전액 현금 구매한 것이었다. 당시 편의를 위해 휴대폰 앱으로 차량 정보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차량 블랙박스의 실시간 영상과 녹화 기록을 보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 기능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그날부터 퇴근 후 나의 첫 번째 일과는 서재에 틀어박혀 헤드폰을 끼고 마치 재무제표를 분석하듯 박도준의 하루 동선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앱의 GPS 기록은 그가 일주일에 최소 3번, 퇴근 후 마포구에 있는 오지연의 아파트로 차를 돌려 서너 시간씩 머무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나는 그날들의 차량 내부 녹음 파일을 열었다. 처음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그가 다른 여자와 시시덕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팠다. 지연아, 보고 싶었어. 당연히 보고 싶었지. 나의 투자의 귀재님, 그 돈 버는 기계밖에 모르는 목각인형 같은 여자한테서 언제쯤 벗어나서 나랑 같이 살 거야? 곧, 자기야. 곧 그 여자한테서 돈 좀 더 빼내면 우리 회사 차려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자. 걘 그냥 바보야. 돈 버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진짜 자길 사랑하는 줄 안다니까? 킥킥킥. 오지연의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듯 했다. 그럼 연기 잘해야겠다. 우리 새집 인테리어 비용도 그 여자한테 달려있으니까. 걱정 마, 나한테 완전히 빠져있어. 내가 좋은 말 몇 마디만 해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걸. 녹음 파일에서는 그들의 거리낌 없는 조롱과 키스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무표정하게 들으며 모든 핵심 대화를 편집하고 이름을 붙여 저장했다. 고통은 이미 무뎌졌고 남은 것은 얼음장 같은 분노뿐이었다. 이 녹음 파일들은 법정에서 그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못이 될 것이다. 동시에 강 변호사의 지도하에 나는 법원에 비밀리에 혼인재산 보전 신청을 냈다. 내 명의로 개설된 몇몇 증권 계좌는 그동안 박도준이 대신 관리해주고 있었다. 부부 공동 투자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실제로는 그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오지연에게 자금을 빼돌리는 비밀 창구였을 가능성이 컸다. 재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계좌들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누구도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촘촘히 짜놓은 그물은 한 뼘 한 뼘 조여지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미숙은 금세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 주거래 카드가 없어진 채
월 5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에만 의지하게 되자 그녀는 더 이상 명품 매장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다. 그녀는 내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돈이 부족하다며 은근슬쩍 주거래 카드를 돌려달라고 불평했다. 연주야, 내가 준 그 카드는 한도가 너무 작잖니. 지난달에 내 외사촌 동생 졸업 선물로 목걸이 하나 사줬더니 반이나 써버렸어. 이번 달엔 친구들이랑 제주도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걸로는 턱도 없겠다. 어머님, 나는 여전히 사무적인 말투를 유지했다. 500만 원은 가정의 일상적인 생활비 예산이지 선물이나 여행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돈이 필요하시면 도준 씨와 상의하셔야죠. 아드님이시잖아요.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기가 막힌 듯 소리쳤다. 내가 이제 날개가 돋았구나.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 내가 번 돈이 우리 집 돈이지. 그럼 누구 돈이야? 어머님, 법적으로 제 혼전 및 혼후 개인 노동소득은 우선적으로 제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저희는 부부이지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점에 의문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회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 말이 그녀를 격분시킬 것을 알고 있었다. 분노에 눈이 먼 사람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가장 쉽다. 내가 기다린 것은 바로 그녀가 실수를 저지르는 그날이었다. 그날은 내 예상보다 빨리 왔다. 시동생 박도우의 박사 논문이 통과되어 곧 졸업하게 된 것이다. 아들을 늘 자랑스러워하던 시어머니 김미숙에게는 하늘이 내린 경사였고 모든 친지에게 자신의 훌륭한 자식 교육을 뽐낼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 목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불길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주야, 우리 도우가 졸업한단다. 내가 롯데호텔 시그니엘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려고 해. 얼굴 좀 있는 친척들이랑 도우 지도교수님, 동기들 다 초대해서 제대로 축하해줘야지. 시그니엘 레스토랑.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곳. 전체를 빌려 파티를 열려면 최소 2억은 필요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박씨 집안의 체면을 위해 내가 이 돈을 안 낼 수 없을 거라고 계산한 것이겠지? 네, 어머님. 정말 큰 경사네요. 나는 그녀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었다. 그녀는 나의 눈치 빠른 태도에 만족한 듯 곧바로 진짜 목적을 드러냈다. 그 말은 독을 바른 바늘처럼 정확하게 나를 찔렀다. 아, 맞다. 연주야. 이번엔 도우 학교의 귀한 손님들이랑 우리 집안의 중요한 친척들만 모시는 거라 자리가 꽉 찼어. 넌 어차피 가족이니까 자리 하나 차지할 필요 없잖니? 그냥 연회 끝날 때쯤 와서 계산만 하렴. 잊지 마. 이건 우리 박씨 집안의 얼굴이 걸린 일이야. 내 자리는 없지만 계산은 내가 하라. 그녀는 이제 한가족이라는 포장조차 귀찮다는 듯 나를 그저 돈이나 내는 이름 없는 지갑으로 규정해버렸다. 나는 전화기를 쥔 채 창밖을 보았다. 사무실 책상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따스했지만 나는 한 톨의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네, 어머님, 내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꼭 정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강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축하 파티 당일 나는 시그니엘 호텔로 가지 않았다. 대신 다른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삼청동에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한정식집이었다. 내 앞에는 나의 진짜 가족, 부모님이 앉아 계셨다. 결혼 후 이렇게 마음 편히 부모님과 식사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박도준과 그의 가족은 늘 온갖 이유를 대며 나를 야근하게 하거나 그들 집안일에 동원했다. 연주야, 많이 먹어라. 이게 무슨 꼴이니? 헬쑥해진 것 좀 봐. 엄마가 안쓰러운 듯 내 그릇에 갈비찜 한 조각을 올려주셨다. 그러게 말이다. 아빠가 한숨을 쉬셨다. 그 시댁은 대체 널 뭘로 생각하는 거냐? 우리가 널 이렇게 키운 게 남의 집 하녀랑 지갑 노릇하라고 키운 게 아닌데. 나는 웃으며 부모님께 차를 따라드렸다.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저녁 8시 30분,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가 번쩍였다. 나는 무음으로 바꾸고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 놓은 뒤 부모님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계속했다. 전화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 울렸다. 1통, 2통, 10통, 20통 그 화려한 연회장에서 정성껏 관리했을 김미숙 여사의 얼굴이 어떻게 의기양양하면서 초조함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변해갔을지 눈에 선했다. 가득 찬 귀빈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현금 인출기 며느리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차가운 통화 연결음만 들었을 것이다. 분명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을 테다. 50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비로소 느긋하게 입을 닫고 부모님께 말했다. 아빠, 엄마, 이제 쇼가 시작될 거예요.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스피커폰을 켰다. 서연주, 너 어디서 죽었어? 너 우리 박씨 집안을 온 서울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시킬 작정이야. 수화기 너머로 김미숙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배경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내가 준 카드 정지됐어. 여기 계산서 2억 원 나왔다고. 당장 안 튀어오고 뭐해.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들이 우리 쪽을 쳐다봤다. 부모님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어렸지만 나는 안심하시라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거의 다정하다고 할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아, 어머님. 제 블랙카드 말씀이세요? 나는 일부러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 쪽의 소란스러움이 더욱 귀에 거슬리도록.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죄송하지만 오늘 아침에 은행에 분실 신고해서 정지시켰어요. 수학이 넘어가 순간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분노와 경악으로 일그러졌을 그녀의 얼굴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나는 그녀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치명타를 날렸다. 어머님,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면 도준 씨한테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2억이나 투자해서 돈 빼두셨잖아요.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그 돈, 오지연 씨 부모님 집 사들이는데 썼죠. 아드님 애인 집 사주느라 돈이 모자라셨나 보네요. 그 돈 달라고 안 하시고요. 너, 김미숙의 목소리가 마치 목이 졸린 사람처럼 떨려왔다. 뚝 나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화를 끊는 동시에 나는 다른 버튼을 눌렀다. 지난 몇 달간 공들여 정리한 모든 것 박도준과 오지연이 차 안에서 나눈 추잡한 대화 녹음 파일, 오지연의 어머니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이체 확인증, 그리고 시동생 박도우의 유학비로 내가 지불한 모든 비용의 상세 내역들 하나의 파일로 묶어 전송 버튼을 눌렀다. 수신자 목록에는 박씨 집안의 가족 단톡방과 시어머니의 휴대폰에서 몰래 백업해둔 오늘 파티에 참석한 모든 귀빈들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마치 저 멀리 롯데호텔 꼭대기에서 수많은 휴대폰 화면이 동시에 밝아지는 것을 보는 듯했다. 그 조롱 섞인 달콤한 파렴치한 대화들이 바이러스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갈 것이다. 박도준의 투자의 귀재라는 위선적인 가면과 그의 어머니의 사모님이라는 자애로운 가면이 2억 원이라는 거액의 계산서와 모든 친지들의 경멸과 충격 어린 시선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찻잔을 들고 넋이 나간 부모님을 향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엄마, 우리 디저트 먹어요? 이혼 소송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리 측 강 변호사가 법정에서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했을 때 법정 전체는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박도준의 변호사, 갓 개업한 듯 보이는 젊은 남자의 얼굴은 처음에 자신만만함에서 점차 창백하게 변해갔다. 판사 앞에는 박도준과 오지연의 통화 녹취록이 놓여 있었다. 나에 대한 인격 모독과 내 재산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찬 내용이었다. 2억 원 불법 증여에 대한 은행 거래 내역서라는 명백한 물증도 있었다.
그리고 전문 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결혼 3년간 내 개인 소득 중 박 씨 형제와 김미숙의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쓰인 정확한 금액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숫자는 충격적이었다. 피고석에 앉은 박도준은 녹취가 조작된 것이고 송금은 친구 사이의 정상적인 대여라고 변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이겐 그냥 돈 버는 바보야. 내가 좋은 말 몇 마디만 해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걸지라고 조롱하는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그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 한때 나를 매료시켰던 그의 잘생긴 얼굴은 이제 절망과 처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판결은 단호했다. 박도준은 혼인관계의 중대한 유책 배우자이며 혼인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 은닉한 행위가 인정되어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의거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그는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우리 측이 오지연과 그녀의 어머니 송혜진을 상대로 2억 원의 불법 증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음을 알렸다. 그 돈은 혼인 재산에 속하므로 박도준의 일방적인 증여 행위는 무효였다. 이는 그가 나에게서 단 한 푼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애인과 그 가족까지 거액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만들었음을 의미했다. 나는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김미숙과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박사 아들 박도우의 말로는 더욱 아이러니한 희극과도 같았다. 그날 밤 2억 원의 식사비는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호텔 측은 여러 차례 독촉 끝에 그들을 법원에 고소했다. 연회 예약이 김미숙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에 그녀가 제1채무자가 되었다. 법원은 곧 그들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 즉 박도준이 어릴 때부터 자란 집을 압류했다. 집은 법원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시작되었다. 친척과 이웃들 앞에서 그토록 체면을 차리던 박씨 집안은 하루아침에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시동생 박도우의 빛나는 앞날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천문학적인 축하 파티 스캔들로 인해 그가 들어가려던 학계와 사교계에 거대한 오점을 남겼다. 그 일로 지도교수와 사이가 틀어져 내정되어 있던 연구소 자리도 날아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들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다. 판결이 나온 날부터 내 휴대폰은 그들의 연락으로 폭주했다. 처음에는 박도준이었다. 그는 수백 개의 문자를 보내왔다. 처음에는 저주를 퍼붓다가 나중에는 애절하게 애원했다. 연주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 수 있어.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소송 취하해줘. 나 좀 살려줘. 지연이도 좀 봐줘. 다음은 김미숙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우리 부모님 댁까지 찾아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나의 불효와 악독함을 비난하고 내가 온 가족을 망쳤다고 소리쳤다. 그 후에는 박도우였다. 한때 눈이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 박사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아니, 서연주 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건강히 버티질 못하세요. 집까지 없어지면 저희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나는 이 모든 것에 귀를 닫았다. 어떤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고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김미숙이 또 사무실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고 전했을 때 나는 그저 평온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법은 공정하다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니 스스로 감당하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 대한 어떤 소식도 제게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다. 나의 선량함과 동정심은 2억 원의 진실을 발견했던 그날 오후 그들이 직접 땅에 묻어버렸다.
내가 한 것은 그저 과제의 분리일 뿐 그들의 인생 과제를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준 것뿐이다. 그들의 빚, 그들의 궁핍, 그들의 불명예는 더 이상 나 서연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이혼 서류 처리가 끝난 날, 서울의 하늘은 투명한 보석처럼 파랬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축하 파티가 아니었다. 은행에 가서 내 모든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오직 나만이 통제할 수 있는 그 숫자들을 보며 나는 전례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내 것이 된 그 돈으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의 펜트하우스를 샀다. 더 이상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았고 누구의 필요도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나 자신의 취향을 위해 돈을 썼다. 텅 빈 거실에 서서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며 나는 재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실감했다. 나를 심신으로 지치게 했던 원래 직장은 그만두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낭비를 위해 내 생명을 갉아먹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 돈의 일부를 나 자신에게 투자했다. 최고급 필라테스 수업에 등록해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느라 굳어버린 몸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개인 프랑스어 교사를 고용해 늘 배우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밤을 새우지 않았고 매일 10시면 잠자리에 들었다. 가장 비싼 화장품을 쓰고 가장 건강한 유기농 음식을 먹었다. 거울 속에 나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가 돌았다. 물론 내 커리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강남 테헤랄로에 사무실을 얻어 나만의 개인 투자 자문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 개업일 나는 어떤 행사도 열지 않았고 어떤 손님도 초대하지 않았다. 저녁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 나는 홀로 사무실에 서서 창밖의 차들로 가득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예전에는 박도준을 축하할 때나 겨우 샀던 돔 페리뇽 한 병을 땄다. 금빛 기포가 잔 속에서 피어올랐다. 나는 잔을 들어 창밖에 눈부신 야경을 향해 그리고 지옥 같은 수렁에서 발버둥 쳐 나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새로운 서연주를 향해 건배했다. 너 자신을 위해 건배. 나는 나지막이 말하고 단숨에 마셨다. 1년 후 나의 연주 캐피털은 업계에서 명성을 떨쳤다. 나는 정확한 안목과 과감한 스타일로 고객들에게 놀라운 수익을 안겨주었다. 나는 더 이상 대기업이라는 플랫폼에 의지해야 빛을 발하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다. 내 이름, 서연주,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그날 나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아시아 금융산업 콘퍼런스의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다. 몸에 꼭 맞는 하얀색 정장을 입고 세련되고 지적인 화장을 한 채 나는 자신감 있게 메인 홀로 향하는 레드카펫을 걸었다. 사방에서 플래시가 터졌고 나는 아는 동료들에게 미소로 인사했다. 연단에 오르기 직전 내 시선이 무심코 행사장 입구의 한쪽 구석을 스쳤다. 그곳에서 값싼 행사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입장하는 내빈들에게 힘들게 행사 안내 책자를 나눠주고 있었다. 그는 1년 전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고 머리숱은 줄고 등도 약간 굽어 있었다. 얼굴에는 삶의 피로와 무기력함이 가득했다. 박도준이었다. 우리의 시선은 허공에서 1초도 채 되지 않게 마주쳤다. 나는 그의 눈에서 충격, 수치심, 후회, 그리고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애원을 보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증오도, 연민도, 심지어 복수했다는 쾌감조차 없었다. 마치 길에서 마주친 전혀 모르는 사람,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것과 같았다. 그는 내게 있어 완전히 무관한 존재로 전락해 있었다. 나는 그를 위해 0.1초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등을 곧게 펴고 수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연단을 향해 단호한 발걸음을 옮겼다. 스포트라이트가 내 몸을 비추는 순간 나는 마이크를 들고 수천 명의 업계 엘리트들을 마주하며 가장 찬란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연주 캐피털의 대표 서연주입니다. 내 인생은 이미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직접 찢어버린 더러운 과거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다.